한평생 올곧게 살아온 교장 선생님에게 어느 날 믿을 수 없는 배신이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딸의 남편과 심지어 자신이 아끼던 제자가 얽힌 충격적인 불륜. 이 비극은 한 가족을 산산조각 냈지만 70대 노교장은 무너진 딸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복수를 다짐하게 됩니다. 과연 그는 어떻게 딸의 행복을 되찾아줄 수 있을까요? 이 가슴 아프면서도 통쾌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영감님과 그의 가족에게 찾아온 믿을 수 없는 비극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새벽 5시 희미한 여명이 창문을 비추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70대 은퇴 교장 김영감은 오늘도 어김없이 잠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나이 탓인지 조금은 느려 보였지만 흐트러짐 없는 자세와 고요한 눈빛은 여전히 그가 평생을 지켜온 원칙과 명예를 엿보게 합니다. 삐걱이는 무릎을 애써 무시하며 그는 조용히 안방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거실을 지나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마치 솜털처럼 가벼워 보였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천근만근의 돌덩이가 얹혀 있는 듯 했습니다. 부엌에 들어선 김영감은 익숙하게 쌀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쌀알 하나하나를 정성스레 고르고 맑은 물에 여러 번 헹궈내는 그의 손길은 마치 한 평생 아이들을 가르치고 보살펴온 그의 삶과도 닮아 있었죠. 쌀뜨물이 뽀얗게 일렁이는 동안 그의 시선은 자연스레 거실 한쪽에 굳게 닫힌 방문으로 향했습니다. 그 문 너머에는 그의 외동딸 민서가 잠들어 있을 터였습니다. 아니, 잠들어 있다기보다는 밤새 고통과 싸우다 겨우 잠시 눈을 붙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의 가슴을 저미게 만들었습니다. 민서가 그렇게 된 지도 벌써 2년째입니다. 한때는 동양화단에서 촉망받는 젊은 화가였죠. 그녀의 그림은 생명력 넘치는 색채와 깊이 있는 철학으로 평론가들의 찬사를 받았고 전시회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김영감은 그런 딸이 한없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고인이 된 아내와 함께 민서의 그림을 보러 다니며 행복한 미소를 짓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행복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버렸죠. 딸 민서의 남편인 준혁과 김영감 자신이 아끼던 제자였던 박윤아의 불륜. 그것도 민서가 직접 목격하게 된 끔찍한 진실은 그녀의 삶을 뿌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민서는 그 충격으로 쓰러졌고 이후 극심한 우울증과 쇠약 증세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붓을 쥐고 화폭 앞에서 빛나던 그녀의 손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듯 무기력하게 늘어져 있습니다. 갤러리 한쪽에 놓인 민서의 그림 도구들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주인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민서는 더 이상 그곳에 앉지 않았습니다. 엄마, 엄마. 작은 목소리가 김영감의 귓가를 스쳤습니다. 초등학생 손자 지훈이 잠결에 엄마를 찾는 소리였죠. 민서의 아들 지훈은 엄마의 고통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는 순수한 아이입니다. 엄마가 아프기 시작한 이후로 지훈은 할아버지에게 더욱 의지하게 되었죠. 김영감은 쌀을 씻던 손을 멈추고 지훈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몸을 웅크리고 잠든 손자의 얼굴에는 어딘지 모를 불안감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김영감은 지훈의 이마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이 작은 아이에게만큼은 더 이상 아픔을 주고 싶지 않다는 간절한 마음이 그의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다시 부엌으로 돌아온 김영감은 밥솥 뚜껑을 덮고 가스레인지 불을 켰습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물소리가 집안의 정막을 채웠지만 그의 마음속은
여전히 고통스러운 생각들로 가득했습니다. 준혁의 비열한 웃음 그리고 유나의 위선적인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특히 유나는 김영감이 교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공금 횡령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그녀의 재능과 미래를 생각해 직접 나서서 사건을 은폐하고 선처해 주었던 제자였습니다. 김영감은 그때의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한 학생의 미래를 지켜주었다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유나는 그의 기대를 처참하게 짓밟았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단 말인가. 김영감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주름진 얼굴에는 깊은 고뇌와 분노가 교차했습니다. 평생을 명예를 지키며 살아온 그에게 제자의 배신은 단순한 배신을 넘어 그의 삶의 가치관을 송두리째 흔드는 충격이었습니다. 그는 딸 민서가 겪는 고통을 보며 매일 밤 잠 못 이루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민서는 식사를 거부하고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며 심지어 아들 지훈과의 교감마저 힘들어했습니다. 김영감은 그런 딸을 위해 매일 아침 정성껏 식사를 준비했지만 민서는 겨우 몇 숟가락 뜨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민서야, 아침 먹자. 김영감은 딸의 방문 앞에서 조용히 불렀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여전히 고요한 뿐이었습니다. 그는 딸의 방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불빛은 민서가 아직 잠들지 않았음을 암시했습니다. 아마도 밤새 고통 속에서 뒤척였을 것입니다. 김영감은 딸의 방 문고리를 잡았다가 이내 손을 내렸습니다. 억지로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은 딸에게 더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영감의 마음속에는 무력감과 함께 강렬한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딸을 이렇게 만든 유나와 준혁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그의 뇌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김영감은 딸의 방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굳게 닫힌 문은 민서의 마음처럼 단단하게 닫혀 있는 듯 했죠.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몸을 돌렸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는 민서가 예전에 그렸던 그림 한 점이 놓여 있었습니다. 생기 넘치는 붓터치와 강렬한 색채가 인상적인 동양화였죠. 그림 속에는 활짝 피어난 매화가 눈보라 속에서도 굳건히 서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영감은 그 그림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저 매화처럼 굳건하고 아름다웠던 딸이 지금은 시들어가는 꽃잎처럼 힘없이 쓰러져 있다는 사실이 그의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그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김영감은 잠시 망설이다가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지쳐 있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밝고 명랑했습니다. 교장 선생님, 저 유나예요. 박유나.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김영감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의 손에 쥐고 있던 전화기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유나라니, 무슨 일인가? 김영감은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그의 뇌리에는 유나의 얼굴과 함께 딸 민서의 고통스러운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유나는 김영감이 교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학생회장이었습니다. 뛰어난 재능과 영리함을 가졌지만 한편으로는 위험한 욕망을 품고 있던 아이였죠. 당시 유나가 공금 횡령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김영감은 그녀의 재능과 미래를 생각해 직접 나서서 사건을 은폐하고 선처해 주었습니다. 그는 유나가 자신의 은혜를 잊지 않고 올바르게 성장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그의 기대를 처참하게 짓밟았죠.
선생님, 저 이번에 결혼해요. 재벌가 최 회장님 아드님가요. 그래서 선생님께 꼭 부탁드릴 말씀이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유나의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자만심과 승리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김영감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자신의 딸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장본인이 이렇게 뻔뻔하게 행복을 과시하다니. 그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결혼이라니. 축하한다. 김영감은 겨우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다 선생님 덕분이죠. 선생님께서 저를 그때 믿어주시고 도와주신 덕분에 제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께 제 결혼식 피로연에서 특별 축사를 부탁드리고 싶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존경하는 선생님께서 축사를 해주시면 정말 영광일 것 같아요. 유나의 말은 겉으로는 존경과 감사를 표하는 듯 했지만 김영감의 귀에는 교묘한 조롱과 위선으로 들렸습니다. 가장 존경하는 선생님이라니. 김영감은 이미 유나가 자신의 딸 민서의 남편 준혁과 불륜을 저지른 상간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딸의 남편을 빼앗고 그녀의 삶을 망가뜨린 장본인이 할 말은 아니었죠. 유나는 과거 김영감이 자신을 엄격하게 대하고 항상 민서와 비교하며 칭찬했던 것에 대한 열등감과 복수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제 자신이 민서보다 훨씬 더 높은 곳에 올라섰음을 과시하고 김영감에게 자신의 성공을 강요하려는 의도가 뻔히 보였습니다. 김영감은 수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고통에 신음하는 딸 민서의 모습이, 그리고 그 옆에는 천진난만한 손자 지훈의 얼굴이 아른거렸습니다. 이것이 기회인가? 그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유나가 자신의 결혼식에 그를 초대한 것은 어쩌면 스스로 무덤을 파는 행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축사라. 내가 해도 괜찮겠나? 김영감은 일부러 망설이는 듯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럼요, 선생님. 선생님만큼 저를 잘 아시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선생님의 감동적인 축사라면 제 결혼식이 더욱 빛날 거예요. 유나는 김영감이 자신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확신하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승자의 여유가 가득했습니다. 김영감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복잡한 계산이 오갔습니다. 이 축사를 수락하는 것은 단순히 결혼식을 축하하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유나의 가면을 벗기고 그녀의 추악한 진실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딸 민서의 고통을 치유하고 무너진 가족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좋다. 축사를 해주지. 김영감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정말요, 선생님. 역시 선생님이세요. 그럼 자세한 내용은 제 비서가 다시 연락드릴 거예요. 그럼 그때 뵙겠습니다. 유나는 기쁨에 찬 목소리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김영감은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강렬하게 빛났습니다. 그는 유나의 뻔뻔함과 위선에 대한 분노를 사귀며 동시에 복수의 서막이 올랐음을 직감했습니다. 내가 나를 이용하려 한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그 칼날은 결국 너를 향하게 될 것이다. 그는 딸 민서의 방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민서의 고통을 끝내고 그녀에게 다시 웃음을 찾아주기 위한 그의 처절한 전쟁이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김영감은 유나와의 통화를 마친 후에도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전화기의 싸늘한 감촉이 남아있는 듯 했죠. 유나의 목소리에서 느껴진 위선과 승리감은 그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어떻게 감히 내게 그런 부탁을 하다니. 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복수? 그 단어가 그의 심장을 강렬하게 울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향했습니다. 낡은 책상 서랍을 열자 빛바랜 수첩 하나가 나왔습니다. 수첩 속에는 수많은 이름과 연락처가 빼곡히 적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그의 눈길을 사로잡은 이름이 있었죠. 정수호. 그의 과거 제자이자 현재는 베테랑 형사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수호는 학창 시절부터 정의감이 투철했고 한 번 맡은 일은 끝까지 파고드는 끈기를 가진 아이였습니다. 김영감은 그를 누구보다 신뢰했습니다. 김영감은 떨리는 손으로 수호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익숙하면서도 듬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교장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수호의 목소리에는 변함없는 존경심이 담겨 있었죠. 김영감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이토록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아끼던 제자에게 털어놓는 것이 망설여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딸 민서의 고통을 생각하자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민서의 창백한 얼굴과 엄마를 찾는 손자 지훈의 애처로운 목소리가 그의 뇌리를 스쳤습니다. 수호야, 내가 너에게 부탁할 일이 있다. 김영감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낮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수호는 김영감의 목소리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을 감지했습니다. 선생님, 무슨 일이십니까?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김영감은 심호흡을 한 후 지난 2년간 민서에게 벌어진 모든 비극을 수호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딸의 남편 준혁의 불륜으로 민서가 겪는 절망, 그리고 그 불륜의 상대가 바로 자신의 제자 유나였다는 사실까지. 유나의 뻔뻔한 축사 요청이 그에게 얼마나 큰 모욕감을 주었는지도요. 수호는 김영감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와 함께 스승에 대한 안타까움이 교차했습니다. 세상에, 그 여자가 감히 그런 짓을 하다니요. 선생님, 제가 당장 이유나의 뒷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지금까지 모든 행적을 낱낱이 파헤치겠습니다. 수호의 목소리에는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고맙다, 수호야.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유나는 보통 아이가 아니다. 영리하고 교활하다. 김영감은 수호에게 유나의 본성을 경고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선생님. 저는 형사입니다. 어떤 가면을 쓰고 있든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수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스승을 향한 깊은 존경심과 정의를 향한 뜨거운 열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정수호 형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함께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유나. 이 여자 보통이 아닙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악랄하고 치밀합니다. 수호는 김영감을 찾아와 자신이 알아낸 충격적인 진실들을 털어놓았습니다. 유나는 학창시절 김영감이 덮어주었던 공금 횡령 사건 이후에도 여러 차례 비슷한 수법으로 사람들을 속여 돈을 가로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녀는 뛰어난 외모와 언변으로 사람들의 신뢰를 얻은 후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며 자신의 이익을 챙겨왔습니다. 특히 투자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여러 명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지만
자신의 명의가 아닌 차명 계좌를 이용하고 증거를 인멸하여 법적인 처벌을 피했습니다. 수호는 윤아가 운영했던 유령 회사들의 흔적, 피해자들의 진술, 그리고 그녀의 은밀한 금융거래 내역들을 꼼꼼히 정리하여 보여주었습니다. 김영감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자신이 한때 보살폈던 제자의 추악한 민낯을 마주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정수호 형사에게 윤아의 모든 악행과 준혁과의 추악한 공모, 사실을 전해 들은 김영감은 망연자실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 쥐어진 USB는 차갑게 식어 있었지만 그의 심장은 활활 타오르는 불덩이 같았습니다. 자신이 한때 보살폈던 제자가 이토록 악랄한 괴물로 변모하여 자신의 딸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심지어 손자의 미래까지 위협하려 했다는 사실은 그의 오랜 교육자로서의 신념마저 흔들리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저런 악마를 키워낸 것인가? 자책감과 함께 끓어오르는 분노가 그의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그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서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을 보며 딸의 고통이 바로 자신의 책임인 것만 같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손자 지훈이 잠결에 뒤척이며 엄마를 찾는 소리라도 들릴 낯이면 그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절대로 이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김영감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영감은 평소보다 일찍 손자 지훈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지훈은 아직 엄마의 아픔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엄마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집안 분위기를 느끼며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김영감은 지훈에게 애써 밝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지훈아, 할아버지랑 맛있는 밥 먹고 힘내자. 지훈은 할아버지의 눈치를 살피며 겨우 밥을 먹었습니다. 그 작은 아이의 얼굴에서조차 드리워진 그늘은 김영감의 복수심을 더욱 확고히 만들었습니다. 김영감은 정수호 형사가 확보한 USB를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위조된 문서, 인감 도용 증거, 윤아와 준혁의 불륜 영상, 그리고 그들의 추악한 공모가 담긴 녹음 파일, 윤아의 뒤틀린 복수심이 담긴 일기장까지. 그는 자료 하나하나를 꼼꼼히 확인하며 머릿속으로 복수 계획을 더욱 치밀하게 다듬었습니다. 어떤 증거를 먼저 내세울지, 어떤 순서로 폭로할지, 그리고 그들의 반응에 어떻게 대처할지까지.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전략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서재에 틀어박혀 밤늦도록 자료를 분석하고 축사 원고를 수정했습니다. 단순한 축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윤아의 가면을 벗기고 그녀의 모든 악행을 세상에 낱낱이 고발할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는 한 문장 한 문장에 자신의 분노와 결의를 담았습니다. 내가 감히 내 딸과 손자를 건드려? 나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그의 오랜 교육자로서의 명예와 자존심은 이제 딸의 행복을 위한 복수의 칼날로 벼려지고 있었습니다. 김영감은 가끔 민서의 방을 찾아가 문 너머로 딸의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민서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 그리고 손자 지훈의 불안한 눈빛은 그에게 복수를 멈출 수 없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는 딸의 앙상한 손을 잡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민서야, 아버지가 반드시 너의 고통을 끝내줄게. 다시 웃을 수 있게 해줄게.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사랑과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수호 형사는 김영감의 굳건한 의지를 확인한 후 더욱 치밀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는 윤아와 준혁의 모든 흔적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많은 자료들을 분석하고
관련 인물들을 은밀히 접촉했습니다. 수호는 베테랑 형사답게 작은 단서 하나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며칠 밤낮을 세워가며 자료를 분석하던 수호의 눈에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들이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 속에서도 날카로운 집중력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준혁이 민서 씨의 인감을 몰래 빼돌렸습니다. 그리고 이 위조된 문서들을 보십시오. 민서 씨의 갤러리 건물과 미술품 저작권을 윤아 명의로 이전하려 했던 흔적입니다. 수호가 김영감의 앞에 내민 서류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민서의 서명은 교묘하게 위조되어 있었고 법률 전문가가 아니면 알아채기 힘든 방식으로 재산 이전 절차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윤아와 준혁은 민서가 불륜 충격으로 정신적으로 피폐해진 틈을 타 그녀의 모든 재산을 가로채려는 계획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이 재산을 가지고 윤아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꿈에 부풀어 있었지만 윤아의 머릿속에는 오직 재벌가 입성 후 이 재산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계산뿐이었습니다. 그들의 대담하고도 악랄한 수법에 김영감은 치를 떨었습니다. 그의 손은 분노로 인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선생님, 이것이 가장 충격적인 증거입니다. 수호가 마지막으로 내민 것은 빛바랜 일기장과 과거 윤아가 사용했던 사회관계망 서비스 게시물들이었습니다. 윤아의 학창시절 일기장과 게시물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윤아는 선생님께 특별한 도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께서 자신을 엄격하게 대하고 항상 민서 씨와 비교하며 칭찬했던 것에 대해 깊은 열등감과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김민서, 그 잘난 년의 딸. 언젠가 내가 너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내 모든 것을 빼앗아 줄 거야.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일기장 속 윤아의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그 안에 담긴 증오와 복수심은 섬뜩할 정도로 선명했습니다. 윤아가 단순히 돈 때문에 준혁과 손을 잡은 것이 아니라 김영감과 민서에게 복수하려는 의도까지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김영감은 일기장을 꽉 쥐었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한때 보살폈던 제자가 이토록 깊은 증오를 품고 있었고 그 증오가 자신의 딸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데까지 이어졌다는 사실에 대한 충격과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내가 저런 악마를 키워낸 것인가. 자책감과 함께 끓어오르는 분노가 그의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김영감은 이 모든 증거들을 USB에 담았습니다. 위조된 문서, 인감 도용 증거, 윤아와 준혁의 불륜 영상, 그리고 그들의 추악한 공모가 담긴 녹음 파일, 윤아의 뒤틀린 복수심이 담긴 일기장까지. 이 작은 USB 하나가 윤아의 완벽한 가면을 벗겨낼 결정적인 무기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고뇌와 함께 차갑고 단호한 결의가 떠올랐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을 것입니다. 딸 민서의 고통을 끝내고 윤아에게 그녀가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윤아의 결혼식이 열리는 토요일 아침, 김영감은 평소보다 훨씬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밤샘으로 인한 붉은 기운이 서려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하고 강렬했습니다. 오늘은 그의 딸 민서의 고통을 끝내고 무너진 가족의 명예를 되찾을 심판의 날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서랍을 열어 어젯밤까지 품에 안고 잠들었던 USB를 꺼냈습니다. 손바닥 위에 놓인 작은 USB는 차갑게 느껴졌지만 그 안에는 윤아의 모든 악행과 추악한 공모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의 완벽한 가면을 벗겨낼 결정적인 무기였습니다. 김영감은 평소보다 조금 더 단정한 양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70대의 노인에 불과했지만 그의 눈빛은 젊은 시절 교단에서 정의를 외치던 그때처럼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민서의 방을 지나며 잠시 멈춰 섰습니다. 굳게 닫힌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숨소리에 그의 가슴이 저미는 듯 아팠습니다. 민서야, 아버지가 반드시 너의 고통을 끝내줄게. 다시 웃을 수 있게 해줄게. 그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결혼식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김영감의 심장은 쿵쾅거렸습니다. 긴장감과 함께 마침내 이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다는 희망이 교차했습니다. 화려한 호텔 로비에 들어서자 수많은 하객들이 북적였습니다. 값비싼 옷차림과 화려한 액세서리를 한 사람들, 이 지역의 유명 인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김영감은 그들 사이를 뚫고 피로 연장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축사 원고가 들려 있었지만 그 안에는 그의 복수 계획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피로 연장은 눈부신 샹들리에와 생화 장식으로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행복한 웃음소리와 축하 인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신부 박윤아는 재벌가 아들인 신랑과 함께 테이블을 돌며 하객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었는데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아름답게 치장한 윤아의 얼굴에는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듯한 환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완벽한 동화 속 주인공처럼 보였죠. 두 사람의 행복해 보이는 모습은 김영감의 분노를 더욱 폭발시켰습니다. 내 딸의 인생을 짓밟아 놓고 감히 저렇게 행복하게 웃을 수 있다니. 김영감은 자신의 자리에 앉아 조용히 윤아를 지켜보았습니다. 윤아는 그를 발견하고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순수한 제자처럼 말이죠. 그 위선적인 미소에 김영감은 치를 떨었습니다. 내가 감히 내게 그런 미소를 보이다니. 이제 곧 그 가면이 산산조각 날 것이다. 그의 손은 주머니 속 USB를 꽉 쥐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마침내 축사 순서가 되었습니다. 사회자의 소개와 함께 김영감의 이름이 불렸습니다. 다음은 신부 박윤아 양의 존경하는 은사님이신 김창현 교장 선생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김영감은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나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꼿꼿했고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수많은 하객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윤아는 단상에 오르는 김영감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완벽한 승리자가 되었다고 확신하는 듯 했습니다. 김영감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의 시선은 윤아와 신랑 그리고 하객들에게 향했습니다. 윤아와 신랑의 얼굴에는 여전히 행복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신랑 신부에게 축하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준비한 특별한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김영감의 말에 하객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윤아와 신랑의 얼굴에도 당황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김영감이 미리 매수해둔 직원이 사인에 맞추어 USB를 틀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행복한 신랑 신부의 사진과 영상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객들은 박수를 치며 두 사람의 행복을 축복했습니다. 윤아는 김영감의 축사가 시작되기 전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영상이라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유로운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곧 산산조각 날 것이었습니다. 행복한 순간이 모두 끝나고 갑자기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글자가 나타났습니다. 박윤아의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실. 순간
피로연장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유나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이건 무슨...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객들의 웅성거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다음 화면에는 유나의 대학 시절 사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이화여고 학생회장 박유나의 공금 횡령 사건. 당시 교장 김창현의 선처로 은폐되었던 진실. 하객들의 웅성거림은 경악으로 바뀌었습니다. 유나의 과거가 폭로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영상은 계속되었습니다. 유나가 졸업 후에도 여러 남자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며 돈을 가로채는 모습, 유령 회사를 설립하여 투자자들을 속이는 장면들이 증거 자료와 함께 적나라하게 공개되었습니다. 그녀의 완벽한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유나와 민서의 남편이었던 준혁이 호텔에서 은밀하게 만나는 영상, 함께 여행을 다녀온 사진들, 그리고 민서의 인감을 몰래 빼돌려 재산 이전을 시도하려 했던 위조 문서들이 증거로 제시되었습니다. 피로연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하객들은 경악과 분노에 찬 표정으로 스크린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에, 저게 진짜야? 완전 사기꾼이었네. 웅성거림은 거대한 파도처럼 피로연장을 덮쳤습니다. 재벌가 최 회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극도의 분노와 수치심으로 일그러져 있었고 손은 분노에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폭풍처럼 단상으로 향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이유나, 감히 우리 가문을 농락해? 이런 파렴치한 여자가 내 아들의 신부가 되려 했다니. 최 회장의 목소리는 피로연장을 뒤흔들 듯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분노는 단순한 화를 넘어 가문의 명예가 짓밟힌 것에 대한 처절한 절규였습니다. 신랑은 유나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배신감과 함께 깊은 혐오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유나 씨, 이게 다 사실입니까? 당신이 이런 사람이었다니. 결혼은 취소입니다.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요. 신랑의 단호한 선언은 유나에게 마지막 비수를 꽂았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주저앉으려 했지만 이미 모든 힘이 빠져나간 듯 몸을 가눌 수 없었습니다. 하객들의 시선은 모두 차갑고 경멸에 가득했습니다. 저런 사기꾼이 재벌가에 들어오려 했다니. 완전 악마였네. 자기 스승딸의 남편을 빼앗고 재산까지 노리다니. 인간도 아니야. 웅성거림은 이제 노골적인 비난과 조롱으로 바뀌었습니다. 김영감은 단상 위에서 그 모든 광경을 고요히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지만 그 안에는 복수가 완성되는 순간의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분노, 슬픔,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해방감. 유나는 하객들의 경멸 속에 피로연장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녀의 화려한 웨딩드레스는 이제 비참한 몰락을 상징하는 누더기처럼 보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아무도 그녀에게 동정의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김영감은 몰락한 유나를 향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렬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박유나, 네가 짓밟은 것은 한 사람의 인생만이 아니다. 너는 나의 명예와 교육자로서의 신념까지 더럽혔다. 너는 나의 딸 민서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했고 나의 손자 지훈의 순수한 마음까지 더럽히려 했다. 그의 목소리가 피로연장에 울려 퍼지자 하객들은 숨죽여 그의 말에 귀 기울였습니다. 이제 네가 뿌린 씨앗을 거둘 시간이다. 네가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김영감의 마지막 통보는 차갑고 단호한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피로 연장은 순식간에 텅 비었고 김영감은 홀로 단상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는 무거웠지만 그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진 듯 했습니다. 민서야, 아버지가 약속을 지켰다. 이제 너의 고통이 끝났으니 다시 웃을 수 있을 거야.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복수의 완결에서 오는 해방감이자 딸에 대한 한없는 사랑과 안도감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피로 연장에서 윤아와 준혁의 모든 악행이 폭로된 후 며칠이 흘렀습니다. 언론은 연일 이 충격적인 사건을 대서특필했습니다. 재벌가 결혼식 대파란, 신부의 충격적인 과거와 불륜 폭로, 은퇴 교장의 정의로운 복수극, 헤드라인마다 자극적인 문구들이 가득했고 사람들은 이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이야기에 열광했습니다. 하지만 김영감의 집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세상의 떠들썩함과는 동떨어진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공간이었죠. 김영감은 매일 아침 민서의 방 앞에서 조용히 딸의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윤아가 몰락했다는 소식을 민서에게 직접 전하지는 않았습니다. 굳이 다시 상처를 건드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김영감은 민서의 작은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민서의 방에서 희미한 불빛이 더 오래 새어나왔고 가끔은 작은 움직임이나 흐느낌이 아닌 무언가에 집중하는 듯한 소리가 들리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민서도 세상의 소식을 접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의 가슴을 스쳤습니다. 어느 날 아침 김영감은 평소처럼 부엌에서 쌀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때 민서의 방문이 천천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영감은 쌀을 씻던 손을 멈추고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서가 조용히 방에서 나왔습니다. 여전히 야위고 창백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미약하게나마 생기가 돌아온 듯 했습니다. 2년 만에 처음으로 민서의 얼굴에 드리워졌던 짙은 그림자가 조금 옅어진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민서의 목소리는 여전히 작고 힘없었지만 그 안에는 이전과는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서야, 잘 잤니? 아침 먹자. 김영감은 애써 태어난 척하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서는 말없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김영감이 정성껏 차려준 밥상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그녀는 조용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밥을 천천히 씹어 넘겼습니다. 김영감은 그런 딸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지만 그는 애써 참아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민서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뉴스 봤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김영감의 손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뭘 봤는데? 그는 민서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유나, 결혼식에서 일어난 일 말이에요. 민서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음이 후련하더라고요. 그녀는 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넣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만 억울하다고 생각했는데 유나가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런 짓을 했었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저를 위해 그렇게까지 해주셨다는 걸 알고 너무 감사하고 미안했어요. 민서의 목소리가 떨리자 김영감의 눈에서도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서야, 내가 뭘 미안해하니? 아버지는 내가 다시 웃을 수 있다면 그걸로 됐다. 그는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민서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고통의 눈물이 아닌 치유와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 깊이 자리했던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민서는 2년 만에 처음으로 집 밖으로 나섰습니다. 아들 지훈의 손을 잡고 김영감과 함께 집 앞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민서의 창백했던 얼굴을 비추었고 그녀의 눈빛은 조금씩 생기를 되찾아갔습니다. 지우는 엄마의 손을 잡고 해맑게 웃었고 민서는 그런 아들의 웃음에 희미하게나마 미소를 지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바람을 맞으며 민서는 김영감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다시 그림을 그려볼까 해요. 그 말을 듣는 김영감의 눈에서는 뜨거운 감격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며칠 후 민서는 서재 한쪽에 먼지 쌓여 있던 그림 도구들을 꺼냈습니다. 붓을 쥐는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스케치북에 매화 한 송이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옆에는 김영감과 지훈이 앉아 민서의 그림 그리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지훈은 엄마의 그림이 완성될 때마다 환하게 웃었고 김영감은 그런 딸과 손자의 모습을 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따뜻한 밥상을 마주하며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식탁에는 김영감이 정성껏 준비한 반찬들과 민서가 서툴지만 직접 만든 간단한 요리들이 놓였습니다. 지우는 엄마가 해준 음식을 맛있게 먹었고 김영감과 민서는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주고받았습니다. 밥상 한쪽에는 고인이 된 아내 민서의 친정엄마의 사진이 놓여 있었고 세 사람은 사진 속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며 서로에게 더욱 깊은 사랑과 신뢰를 확인했습니다. 김영감은 딸과 손자의 행복을 지켜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의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복수는 유나와 준혁을 몰락시키는 것으로 끝났지만 진정한 승리는 딸 민서가 다시 삶의 의지를 되찾고 가족의 사랑 속에서 평화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민서는 작은 전시회를 준비하며 다시 화가로서의 삶을 시작했고 지우는 엄마의 웃음을 되찾은 것에 기뻐하며 학교 생활에 활기를 띠었습니다. 평화롭고 따뜻한 햇살이 창문을 통해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김영감은 민서와 지훈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 시련 끝에 찾아온 이 평화로운 아침은 그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밥상. 그것은 바로 가족의 사랑과 헌신이 담긴 밥상이었고 그 밥상 위에서 그들은 영원히 함께할 행복을 약속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딸과 손주를 위해 매주 반찬을 싸들고 서울로 향하던 평범한 시골 어머니가 어느 날 사위의 충격적인 비밀을 목격하게 되죠. 그 순간부터 시작된 충격적인 진실 찾기와 가족을 지키려는 한 어머니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깊이 울릴 겁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이제 함께 보실까요? 경기도 양주시의 외곽마을, 이른 새벽부터 부엌에서 분주한 소리가 납니다. 올해 65인 박순남 씨가 오늘도 변함없이 딸을 위한 반찬을 준비하고 있어요. 무와 배추로 김치를 담그고 콩나물을 다듬어 무치고 멸치를 볶아 밑반찬을 만드는 손길이 정말 부지런합니다. 유진이가 좋아하는 깻잎 장아찌도 넣어야지. 순남 씨는 혼잣말을 하며 작은 반찬통 하나를 더 챙깁니다.
외동딸 정유진은 서울에서 마케팅 회사 팀장으로 일하며 7살 아들 지우를 키우고 있거든요. 남편 최재훈과 함께 맞벌이를 하다 보니 집에서 제대로 된 밑반찬 하나 만들 시간이 없다는 걸 순남 씨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우가 이번 주는 뭘 해달라고 할까? 순남 씨의 얼굴에 미소가 번집니다. 손주 지우는 외할머니가 올 때마다 할머니 김치찌개 해주세요. 계란말이 해주세요 하며 조르곤 했거든요. 순남 씨에게는 그런 손주의 제잘거림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 같았어요. 새벽 6시 순남 씨는 꽁꽁 챙긴 반찬들을 큰 가방에 담고 마을버스를 타러 나섰습니다. 시골에서 서울까지는 2시간 반이 걸리죠. 젊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 거리가 이제는 제법 먼 길처럼 느껴지지만 순남 씨는 한 번도 그 길이 힘들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버스 안에서 순남 씨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진아, 엄마야. 지금 가고 있어. 전화 너머로 들리는 유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바빴어요. 아, 엄마. 오늘 정말 바빠요. 오전에 중요한 프레젠테이션 있고 오후에는 클라이언트 미팅이라. 그래도 지우 밥은 먹여야지. 엄마가 김치찌개 끓여줄게. 엄마, 시간 없어요. 비밀번호 알려드릴게요. 그냥 냉장고에 넣고 가세요. 지우는 재훈 씨가 데리러 갈 거예요. 순남 씨는 아쉬웠지만 딸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피로감을 모른 척할 수 없었어요. 알았다, 딸. 몸 챙기고. 전화를 끊고 나서 순남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딸이 결혼하고 나서 이런 식으로 반찬만 갖다 놓고 오는 일이 잦아졌어요. 예전에는 함께 밥도 먹고 지우와도 놀아주고 했는데 요즘 유진은 정말 바쁜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우리 지우는 볼 수 있겠지. 순남 씨는 손주 생각에 다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오후 3시쯤 순남 씨는 딸의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고층 아파트 단지의 깔끔한 경비실 앞을 지날 때 경비원 백기철 씨가 고개를 숙여 인사를 건넸어요. 말수 적고 무뚝뚝한 인상이지만 늘 예의 바른 분이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까지 올라가니 딸의 집이 나왔습니다. 순남 씨는 유진이 알려준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을 열었어요. 조용한 집안 딸과 사위는 벌써 출근했고 지우도 유치원에 간 후였겠죠. 그래, 냉장고만 정리하고 가자. 순남 씨는 가방에서 하나씩 반찬통을 꺼내며 냉장고 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치 한 통, 콩나물 무침, 멸치볶음, 깻잎 장아찌까지. 딸이 좋아하는 것들로 냉장고가 가득 찼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순남 씨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가 온 거지? 분명 유진은 오전에 프레젠테이션이 있다고 했고 재우는 회사에 있을 시간인데요. 순남 씨는 냉장고 문을 살며시 닫고 부엌 안쪽으로 몸을 숨겼어요. 현관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분명 사위 재훈의 목소리였는데 낯선 여자의 웃음소리가 함께 들렸습니다. 순남 씨의 심장이 갑자기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이상하다. 재훈이가 누구랑 온 거지? 부엌 구석에 숨어있던 순남 씨는 작은 틈새로 거실을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재훈이 낯선 여자와 손을 잡고 소파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 여자는 유진과는 전혀 다른 스타일의 화려하고 세련된 차림이었어요. 두 사람은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스스럼 없이 서로를 껴안고 있었습니다. 순남 씨는 숨이 막혔어요. 손이 덜덜 떨리고 가슴이 쿵쾅거렸죠.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부엌 구석에 몸을 숨긴 채
이 모든 것이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뿐이었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죠. 거실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이 점점 더 또렷해졌습니다. 자기야, 오늘 정말 시간 괜찮아? 낯선 여자의 목소리였어요. 부드럽고 애교 있는 톤이었죠. 응, 유진이는 오늘 하루 종일 바빠. 지우도 유치원 끝나고 학원 가니까 저녁 늦게까지 안 와. 재훈의 대답이 들렸습니다. 순남 씨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사위가 이렇게 태연하게 마치 계획된 일처럼 말하는 모습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럼 우리 시간 충분하네. 여자가 웃으며 말했어요. 순남 씨는 조심스럽게 거실 쪽을 다시 내다봤습니다. 두 사람이 소파에 더 가까이 앉아 있었어요. 그 여자는 3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깔끔하고 세련된 옷차림이었죠. 재우는 그녀의 어깨에 팔을 두르며 뭔가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미연아, 고마워. 이런 시간 내기가 쉽지 않은데. 순남 씨는 그 이름을 마음속으로 되뇌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머리가 하얗게 되었습니다. 나도 좋아. 재훈 씨랑 이렇게 조용한 시간 보내는 거. 서미연이 재훈의 가슴에 기대며 말했어요. 순남 씨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을 것 같았거든요. 부엌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머릿속이 온통 하얗게 되어버렸어요. 우리 유진이는, 우리 지우는, 순남 씨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딸과 손주의 얼굴이 떠올랐죠. 매일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 딸, 엄마. 아빠가 바빠서 외할머니를 그렇게 따르는 지우의 모습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거실에서는 계속 두 사람의 대화가 들려왔어요. 다음 주에도 시간 될까? 서미연이 물었어요. 글쎄, 유진이 어머니가 가끔 오시거든. 미리 확인해 볼게. 순남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차갑게 식었어요. 자신의 존재조차 이들에게는 신경 쓸 요소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알 수 없었어요. 부엌 바닥에 앉아있던 순남 씨는 거실이 조용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두 사람이 침실 쪽으로 이동한 것 같았어요. 순남 씨는 이제야 겨우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려서 제대로 서기도 힘들었죠. 조심스럽게 현관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신발장 근처에 여자의 하이힐이 놓여 있었고 소파 위에는 비싼 것 같은 스카프가 걸려 있었습니다. 어떻게 나가지? 순남 씨는 마음이 급해졌어요. 이대로 있다가 들키면 안 되는데 그렇다고 소리를 내며 나갈 수도 없었거든요. 다행히 현관문은 안쪽에서는 소리 없이 열 수 있었어요. 순남 씨는 가방도 챙기지 못한 채 조용히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는 동안에도 손이 계속 떨렸어요.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순남 씨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눈가에는 언제 흘렸는지 모를 눈물 자국이 있었어요. 1층에 내려와서도 순남 씨는 발걸음을 제대로 떼지 못했어요. 경비실 앞을 지날 때 백기철 씨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지만 순남 씨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버스 정류장까지 걷는 동안 순남 씨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어요. 방금 본 것이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됐거든요. 이걸 유진이에게 말해야 할까? 아니면 모른 척해야 할까? 버스를 기다리며 순남 씨는 계속 고민했어요. 딸이 얼마나 상처받을지, 지우는 어떻게 될지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화가 났어요. 저렇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딸을 두고 어떻게 남편이 그럴 수 있을까 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순남 씨는 창밖만 바라봤어요. 가져온 반찬들은 고스란히 딸의 집에 남겨두고 왔지만 그것보다 훨씬 무거운 것들을 가슴에 안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순남 씨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마루에 주저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죠. 평생 이런 일을 겪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이 옳은 일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밤이 되어서야 유진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반찬 고마워요. 냉장고 가득 차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디 가신 거예요? 가방이 남아있던데. 순남 씨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대답했어요. 아, 깜빡했네. 내일 가서 가져올게.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이상한데요. 아니야, 괜찮다. 좀 피곤해서 그래. 전화를 끊고 나서 순남 씨는 다시 한번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내일 다시 가서 가방을 가져와야 하는데 그 집에 발을 들여놓을 용기가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남 씨는 눈을 제대로 감지 못한 채 새벽을 맞았어요. 하룻밤 내내 어제 본 그 충격적인 장면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재훈과 그 여자의 모습, 그들이 나눈 대화, 그리고 딸 유진의 얼굴이 번갈아 떠올랐습니다. 가방을 가지러 가야 하는데 순남 씨는 일어나 앉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다시 그 집에 가는 게 두려웠어요. 혹시 또 그런 장면을 보게 될까봐, 아니면 들켜서 어색한 상황이 될까봐 마음이 무겁기만 했습니다. 오전 10시쯤 순남 씨는 용기를 내어 유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유진아, 엄마야. 어제 놓고 간 가방 지금 가서 가져가도 될까? 아, 엄마. 지금 회사에 있어요. 알아서 가져가세요. 유진의 목소리는 어제와 다름없이 바빴어요. 전화 너머로 회사의 분주한 소리들이 들려왔죠. 그런데 엄마. 유진이 잠깐 말을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너무 자주 오시는 것 같아요. 지우도 자꾸 할머니만 찾고 좀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거든요. 순남 씨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래, 지우가 싫어한다고 했어? 싫어한다는 건 아니고요. 그냥 아이가 엄마 아빠보다 할머니를 더 따르게 되면 안 좋잖아요. 저희도 부모 노릇을 해야 하는데. 전화 너머로 들리는 딸의 말이 평소 같으면 서운했을 텐데 지금은 다른 의미로 다가왔어요. 재훈이 있는 상황에서 자주 오지 말라는 뜻으로 들렸거든요. 알았다, 유진아. 엄마가 너무 자주 갔나 보네. 앞으로는 미리 연락하고 갈게. 네, 엄마. 미안해요. 바쁘다 보니까. 괜찮다, 딸. 일 열심히 하고. 전화를 끊고 나서 순남 씨는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어요. 딸이 저런 말을 하는 게 예전 같으면 그냥 바쁘다고 생각했을 텐데 지금은 혹시 재훈이 시킨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거든요. 오후에 순남 씨는 다시 서울로 향했어요. 이번에는 가방만 가져오려고 했죠. 아파트에 도착해서 조심스럽게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집 안은 조용했어요. 부엌에 놓여있던 가방을 챙기고 나오려는데 냉장고 위에 메모지 하나가 붙어 있는 게 보였어요. 재훈의 글씨였습니다. 유진아, 오늘 늦을 것 같아. 지우 저녁은 알아서 먹이고 먼저 재워. 마이너스 재훈. 순남 씨는 그 메모를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어제 그 여자와 그런 일을 하고 나서도 이렇게 태연하게 일상을 보내는 재훈의 모습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아파트를 나서려는데 경비실에서 백기철 씨가 나왔어요. 평소보다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순남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잠깐만요. 순남 씨는 발걸음을 멈췄어요. 백기철 씨는 주변을 둘러본 후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사위분, 조심하세요. 네, 몇 번 봤어요.
낮에 여자분이랑 같이 들어가는 거. 백기철 씨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전직이 형사라서 그런지 이상한 건 금방 눈에 띄거든요. 순남 씨는 숨이 막혔어요. 자신만 아는 비밀이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도 알고 있었던 거죠. 혹시 언제부터요? 한두 달은 된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냥 친구인가 했는데 행동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백기철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따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순남 씨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되었거든요. 한두 달이나 되었다는 말에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백기철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네, 고맙습니다. 잘 생각해 보겠어요. 순남 씨는 간신히 대답하고는 휘청거리며 걸어 나갔어요.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길이 이렇게 멀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며 순남 씨는 마음을 정리하려고 했어요. 이제 더 이상 혼자만의 비밀이 아니었거든요. 경비원까지 알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도 눈치챘을 수도 있다는 뜻이었죠. 우리 유진이는 아직 모르고 있을 텐데. 순남 씨는 딸을 생각하며 가슴이 아팠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순남 씨는 계속 고민했습니다. 이대로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당장 딸에게 말하기도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 문제를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사흘 동안 순남 씨는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밥맛도 없고 뭘 해도 집중이 안 됐죠. 머릿속에는 온통 재훈과 서미연의 모습, 그리고 백기철 씨가 한 말들만 맴돌았습니다. 한두 달이나 되었다고 했지. 순남 씨는 마당에 나가 빨래를 널면서도 계속 그 생각만 했어요. 우리 유진이는 정말 모르고 있는 걸까? 어떤 때는 그냥 모른 척하고 싶었어요. 알아봤자 딸만 상처받고 지우만 힘들어질 테니까요. 하지만 또 어떤 때는 당장이라도 유진에게 달려가서 모든 걸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녁, 순남 씨는 결심을 굳혔어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혹시 자신이 잘못 본 건 아닐까, 아니면 오해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마지막 희망도 있었고요. 다음 날 새벽, 순남 씨는 일찍 서울로 향했어요. 이번에는 딸의 집이 아니라 재훈의 회사 근처로 갔습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본 주소를 보고 찾아간 거였죠. 내가 이런 일을 하게 될 줄이야. 순남 씨는 회사 건물 맞은편 카페에 앉아 한숨을 쉬었어요. 평생 남의 뒤를 쫓아본 적이 없었는데 지금 자신이 뭘 하고 있는 건지 실감이 안 났거든요. 오후 5시 반쯤 재훈이 회사에서 나왔어요. 순남 씨는 멀찍이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손에 땀이 났죠. 재훈은 지하철역으로 향하지 않고 근처 카페로 들어갔어요. 순남 씨는 카페 밖에서 유리창 너머로 지켜봤습니다. 재훈이 혼자 앉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10분쯤 지났을까 익숙한 모습이 카페로 들어왔어요. 서미연이었습니다. 그날도 깔끔하고 세련된 옷차림이었죠. 두 사람은 반갑게 인사를 나누며 마주 앉았어요. 순남 씨는 카페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시나 했던 마지막 희망이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이었거든요. 1시간쯤 지나서 두 사람이 카페에서 나왔어요. 재훈이 서미연의 손을 자연스럽게 잡고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순남 씨는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어요. 두 사람은 번화가 쪽으로 걸어가더니 큰 호텔 앞에서 멈췄습니다. 재훈이 서미연에게 뭔가 말하고 서미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웃는 모습이 보였어요. 설마
설마 저기로 들어가는 건 아니겠지? 순남 씨는 속으로 간절히 바랐지만 두 사람은 정말로 호텔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순남 씨는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손이 떨려서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기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순남 씨는 용기를 냈어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 카메라를 켜고 두 사람이 호텔로 들어가는 모습을 찍었습니다. 호텔 이름도 보이게, 시간도 확인할 수 있게 여러 장을 찍었어요. 이제 확실해졌구나. 순남 씨는 핸드폰을 가방에 넣으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호텔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순남 씨는 근처 작은 모텔을 찾아 들어갔어요. 시골로 돌아가기에는 너무 늦은 시간이었고 무엇보다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혼자 있을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좁은 모텔 방에 앉아서 순남 씨는 하루 종일 찍은 사진들을 다시 봤어요. 카페에서 마주 앉아 이야기하는 모습, 손잡고 걷는 모습, 호텔로 들어가는 모습까지 모든 게 너무나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우리 유진이는, 지훈은, 순남 씨는 딸과 손주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을지, 지훈은 또 어떻게 될지 생각하니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밀어 올랐어요. 저렇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딸을 두고 어떻게 남편이 그럴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재훈이 자식이. 순남 씨는 주먹을 쥐었어요. 평생 남을 미워해 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만큼은 정말 화가 났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순남 씨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어떻게 해야 할지 계속 고민했습니다. 당장 유진에게 말해야 할까? 아니면 더 기다려봐야 할까? 혹시 다른 방법은 없을까?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순남 씨는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어요. 더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겠다는 것이었죠. 사진 몇 장으로는 재훈이 발뺌할 수도 있을 테니까요. 좀 더 확실하게. 유진이가 의심할 여지가 없을 만큼 확실하게 잡아야겠어. 순남 씨는 마음을 굳혔어요. 새벽 5시가 되어서야 순남 씨는 잠시 눈을 붙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꿈속에서도 재훈과 서미연의 모습이 계속 나타났고 유진이 우는 모습이 보여서 편안한 잠은 아니었어요. 이제 순남 씨에게는 하나의 사명이 생겼습니다. 딸과 손주를 지키기 위해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이었죠. 모텔에서 하룻밤을 보낸 순남 씨는 이른 아침에 시골로 돌아왔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달력을 펼쳐봤습니다. 다음 주가 유진의 생일이었거든요. 38번째 생일이죠. 그래, 생일이구나. 순남 씨는 달력을 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매년 유진의 생일에는 가족끼리 모여서 소박하게 생일상을 차렸는데 올해는 어떻게 될까 싶었습니다. 그때 순남 씨에게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이번 생일을 기회로 삼아서 뭔가 결정적인 조치를 취해보자는 것이었죠. 오후에 순남 씨는 유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진아, 엄마야. 다음 주 내 생일인데 가족끼리 조용히 밥이나 먹을까? 아, 맞다. 깜빡했네요. 요즘 너무 바빠서. 유진의 목소리에서 피로감이 느껴졌어요. 바쁜 건 알지만 1년에 한 번인데 지우도 엄마 생일 챙기고 싶어 할 거야. 유진이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그럼 간단하게 할까요? 집에서 미역국이라도 끓여서. 좋다. 그럼 엄마가 음식 준비할게. 재훈이한테도 말해놔. 전화를 끊고 나서 순남 씨는 재훈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어요. 목소리를 최대한 자연스럽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최서방, 유진이 생일이니까 다음 주 토요일에 시간 있지? 재훈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 유진이 생일이네요. 그런데 장모님, 그날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미팅을 토요일에 해? 생일인데. 회사 일이 좀 복잡해서요. 다른 날로 하면 안 될까요? 순남 씨는 목소리를 조금 서운하게 만들었어요. 1년에 한 번인데. 지우도 아빠랑 엄마 생일 함께 보내고 싶어 할 텐데. 잠깐의 침묵 후에 재훈이 마지못해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미팅 시간을 조정해 볼게요. 고마워. 그럼 토요일 저녁에 보자고. 전화를 끊고 나서 순남 씨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생일 모임까지는 며칠의 시간이 있었고 그 사이에 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했거든요. 다음 날 순남 씨는 다시 서울로 향했어요. 이번에는 딸의 아파트로 갔습니다. 백기철 씨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거든요. 경비원님, 잠깐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백기철 씨는 주변을 살피더니 경비실 안으로 순남 씨를 불러들였어요. 어르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순남 씨는 잠깐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증거를 더 확실하게 잡고 싶어요. 혹시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도움 말씀이세요? 사진이나 영상 같은 거요. 제가 찍은 건 좀 흐릿하고. 순남 씨는 핸드폰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백기철 씨는 잠깐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형사 일할 때 익숙한 거죠. 그런데 어르신, 정말 확실히 하실 거예요? 한번 벌어지면 돌이킬 수 없어요. 네. 우리 딸이 이런 일을 모르고 있으면 안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언제쯤 필요하세요? 순남 씨는 생각해 봤어요. 이번 주 안에요. 토요일에 가족 모임이 있거든요. 그럼 내일부터 며칠 지켜보겠습니다. 요즘 패턴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해 놨거든요. 백기철 씨의 말에 순남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전직 형사라서 그런지 정말 믿음직스러웠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백기철 씨는 잠깐 창밖을 바라보더니 말했어요. 형사 시절에 이런 일 많이 봤어요. 가족이 속는 걸 보면서도 모른 척하는 건 제 성격에 안 맞더라고요. 은폐는 내 일이 아니니까요. 그날부터 백기철 씨는 재훈의 행동을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언제 출입하는지, 누구와 함께 오는지, 어떤 패턴으로 움직이는지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이틀 후 백기철 씨가 순남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르신, 오늘 확실한 걸 잡았어요. 영상도 있고 사진도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순남 씨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요? 네. 오늘 오후에 둘이 같이 들어와서 2시간 정도 있다가 나갔어요. 호텔이 아니라 집에서 만난 거니까 더 확실한 증거죠. 어떻게 찍으셨어요? 경비실에서 엘리베이터가 다 보이거든요. 그리고 복도 CCTV도 확인했고요. 얼굴도 선명하게 나왔습니다. 순남 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정말 확실한 증거가 생긴 거였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백기철 씨가 물었어요. 토요일 생일 모임에서 결정하려고요. 힘드시겠지만 잘하셨어요. 따님이 더 큰 상처받기 전에 알아야죠. 전화를 끊고 나서 순남 씨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증거는 확보했지만 이제 정말로 딸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부담감이 밀려왔거든요. 토요일, 유진이 생일에 순남 씨는 달력을 다시 봤어요.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 며칠 동안 순남 씨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지 계속 고민했어요. 딸이 받을 충격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지만 더 늦으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거든요. 마침내 토요일이 다가왔습니다. 순남 씨는 유진의 생일상을 준비하기 위해 다시 서울로 향했어요. 토요일 오후 순남 씨는 유진의 집에서 생일상을 차리고 있었어요. 미역국을 끓이고 유진이 좋아하는 나물들을 무치고
생일 케이크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전혀 가볍지 않았어요. 아까 올라오기 전 백기철 씨에게 받은 USB가 담긴 작은 봉투가 계속 신경 쓰였거든요. 오후 6시쯤 재훈이 지후와 함께 들어왔어요. 할머니, 지우가 순남 씨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오늘 엄마 생일이에요. 그래, 우리 지우가 엄마 생일 기억하고 있네. 순남 씨는 손주를 안아주며 억지로 웃었어요. 재훈은 순남 씨에게 인사를 하며 말했어요. 장모님 고생하셨어요. 향긋한 냄새가 나네요. 순남 씨는 재훈을 바라보며 가슴이 답답했어요. 저렇게 태연하게 웃을 수 있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했거든요. 곧이어 유진이 퇴근했어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가족들이 모여 있는 걸 보고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와, 엄마. 이렇게 많이 차려놓으셨어요? 생일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순남 씨는 딸을 바라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곧 이 모든 게 무너질 텐데 하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했거든요.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기 시작했어요. 지우가 엄마 생일 축하해요. 라며 손뼉을 치고 재훈도 생일 축하해. 여보라며 유진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순남 씨는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재훈이 하는 모든 행동이 위선적으로 보였거든요. 며칠 전에 다른 여자와 호텔에 들어가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엄마 안 드세요? 유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야, 먹고 있어. 너나 많이 먹어. 순남 씨는 억지로 한 숟가락 떠먹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케이크를 자르며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어요. 지우가 제일 신나했죠. 하지만 순남 씨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재훈이 시계를 보더니 말했어요. 미안한데 내일 일찍 나가야 해서 일찍 들어가야겠어. 일요일인데 또 나가요? 유진이 물었어요. 응, 중요한 프로젝트 마감이 다가와서. 재훈은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했어요. 순남 씨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내일은 분명 서미영과 만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최서방, 설거지는 내가 할 테니까 지우랑 먼저 들어가 있어. 네, 장모님. 고생하셨어요. 재훈이 지우를 데리고 거실로 나가자 순남 씨는 유진에게 다가갔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렸습니다. 유진아. 네, 엄마. 순남 씨는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USB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걸 혼자 있을 때 보렴. 유진이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받았어요. 이게 뭐예요? 내가 알아야 할 것들이야. 순남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보고 나서 어떻게 할지는 내가 정해라.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왜 이렇게 심각하게? 순남 씨는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는 너를 사랑해. 그것만 기억해. 유진은 영문을 알 수 없었지만 어머니의 표정이 너무 진지해서 더 묻지 못했어요. 그냥 봉투를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남 씨는 설거지를 마치고 오늘은 일찍 가야겠다며 집을 나섰어요. 평소와 달리 하룻밤 묵고 가지 않겠다고 했죠. 엄마, 왜 이렇게 빨리 가세요? 괜찮다. 집에 가서 할 일이 있어서. 새벽 4시 순남 씨의 집에 유진이 지우를 안고 도착했어요. 아이는 깊이 잠들어 있었고 유진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유진아. 순남 씨는 딸을 꼭 안아줬어요. 유진은 어머니 품에서 다시 한번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저 정말 바보였어요. 어떻게 몰랐을까요?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믿고 있었던 거지. 뭘 잘못했어. 순남 씨는 딸과 손주를 재우고 밤새 지켜봤어요.
유진은 잠들어서도 중얼거리고 뒤척였습니다.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순남 씨도 가슴이 아팠어요. 다음 날 오후 유진은 눈을 뜨자마자 결심을 굳혔어요. 엄마, 저 이혼할 거예요. 유진아,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 지우 생각도 해야 하고. 아니에요. 유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저렇게 저를 속이면서 어떻게 한 집에서 살 수 있겠어요? 순남 씨는 딸의 결심이 확고한 걸 보고 더 이상 말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속으로는 잘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월요일 아침 유진은 재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어디 있어? 어젯밤에 갑자기 사라져서. 재훈 씨. 유진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집에 와요. 할 말이 있어요.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한데. 와서 보면 알 거예요. 재훈이 집에 도착했을 때 유진은 거실 테이블 위에 노트북을 켜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재훈과 서미연이 함께 있는 영상이 일시정지된 상태였습니다. 재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게 뭐야? 뭐긴 뭐예요? 당신이 다른 여자랑 바람 피우는 거죠. 유진아, 이건 오해야. 저 여자는 그냥 회사 동료고. 동료가 우리 집에서 이런 일을 해요? 유진이 마우스를 클릭하자 더 선명한 영상이 재생됐어요. 재훈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증거가 너무나 확실했거든요. 언제부터였어요? 유진이 물었어요. 유진아, 내가 설명할게. 언제부터냐고 물었어요. 재훈은 고개를 숙였어요. 3달쯤. 유진은 웃었어요. 하지만 차가운 웃음이었죠. 3달. 그러면 지우 학예회 때도 우리 결혼기념일 때도 저 여자 생각하면서 저와 있었던 거네요? 미안해, 유진아.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유진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3달 동안 저를 바보로 만들고 지우 앞에서 좋은 아빠 흉내 내면서 미안하다고요? 재훈은 유진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안 그럴게. 하지만 유진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어요. 이혼해요. 유진아, 제발. 내일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나요. 지우는 제가 키울 거예요. 그날 밤 재훈은 짐을 싸서 집을 나갔어요. 유진은 서미연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미연 씨죠? 저 최재훈 아내예요. 전화 너머로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모르시겠다고요? 제 집에서 제 남편이랑 그런 짓 하고도 모르겠다고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미안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 가족 근처에도 나타나지 마세요. 유진은 전화를 끊고 이혼 절차를 진행하기 시작했어요. 재훈은 계속 찾아와서 용서를 구했지만 유진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이혼이 성사됐어요. 재훈은 위자료와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고 지우의 양육권은 유진이 갖기로 했습니다. 유진은 회사도 정리했어요. 더 이상 서울에서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어머니가 계신 시골로 내려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지막 날 유진은 아파트를 나서며 백기철 씨를 만났어요. 경비원 아저씨,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백기철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잘하셨어요. 힘드셨겠지만 엄마 말씀 들으니까 많이 도와주셨다면서요. 정말 고맙습니다.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백기철 씨가 지우를 보며 말했어요. 아드님이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게 돼서 다행이에요. 유진이 떠난 후 재훈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서미연도 재훈을 떠났거든요. 재훈은 혼자 작은 원룸에서 지내며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가족도 잃고 사랑한다던 여자도 잃고
회사에서도 소문이 나서 입지가 좁아졌습니다. 반면 시골로 내려온 유진은 조금씩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있었어요. 순남 씨와 지후, 세 사람이 함께 지내니까 오히려 더 따뜻한 가정이 됐거든요. 어느 날 저녁 지우가 순남 씨에게 말했어요. 할머니, 우리 이제 계속 같이 살 거죠? 그럼 우리 지우랑 엄마랑 할머니가 계속 같이 살 거야. 유진은 그 말을 듣고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어머니 덕분에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다는 게 정말 고마웠거든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계속 속고 살았을 거예요. 순남 씨는 딸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가족은 서로 지켜주는 거야. 그게 가족이잖아. 백기철 씨가 말했듯이 순남 씨는 말 안 해도 알고 있었어요. 재호는 이제 잘 오지 않을 거라는 걸. 그리고 그게 다행이라는 것도 말이죠. 유진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시골에서 작은 카페를 열 계획을 세우고 있었거든요. 지후도 시골 공기를 마시며 더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비록 힘든 시간이었지만 결국 진실이 밝혀지고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됐어요. 순남 씨의 조용한 용기가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석 달이 흘렀어요. 이제는 봄이 완연한 날씨였습니다. 순남 씨의 작은 시골집 마당에는 유진이 심은 꽃들이 예쁘게 피어났고 지우는 매일 그 꽃들에 물을 주며 즐거워했어요. 할머니, 오늘 고구마 캘 거예요? 지우가 순남 씨에게 달려와 물었어요. 그럼 우리 지우가 그렇게 기다렸으니까. 순남 씨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어요. 작년 가을에 심었던 고구마가 이제 캘 때가 됐거든요. 지우는 며칠 전부터 고구마 캐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어서 세 사람은 뒷밭으로 나갔어요. 유진은 호미를 들고 지우는 작은 바구니를 들고 순남 씨는 고구마를 담을 큰 자루를 준비했습니다. 엄마, 어디서부터 팰까요? 유진이 물었어요. 저기 잎이 제일 무성한 데서부터 해보자. 세 사람은 나란히 앉아서 고구마를 캐기 시작했어요. 흙을 파니까 동그랗고 예쁜 고구마들이 나왔습니다. 와, 이거 엄청 크다. 지우가 큰 고구마를 들고 소리쳤어요. 할머니, 이거 구워서 먹을 수 있죠? 그럼 저녁에 구워서 먹자. 지우는 신이 나서 열심히 고구마를 캤어요. 손에 흙이 묻어도 상관없다는 듯이 즐거워했죠. 유진도 오랜만에 이렇게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니까 마음이 평온했어요. 지우야, 서울에 있을 때랑 어때? 여기가 더 좋아? 순남 씨가 물었어요. 지우가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여기가 훨씬 좋아요. 할머니랑 매일 같이 있을 수 있고 엄마도 웃어요. 유진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아이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걸 확신할 수 있었거든요. 너는 어때? 순남 씨가 유진에게 물었어요. 저도 좋아요. 정말 좋아요. 유진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처음에는 막막했는데 지금은 정말 마음이 편해요. 유진은 이제 작은 카페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마을 입구에 있는 빈 건물을 얻어서 조금씩 정리하고 있었죠. 서울에서의 바쁜 일상과는 전혀 다른 여유롭고 의미 있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갈 무렵 세 사람은 고구마를 다 캤어요. 자루 하나가 가득 찰 만큼 많이 나왔습니다. 할머니, 우리 이거 다 언제 먹어요? 지우가 자루를 보며 물었어요. 천천히 먹으면 되지. 찐 고구마도 해먹고 구운 고구마도 해먹고 고구마 마탕도 만들어줄게. 와, 고구마 마탕? 지우가 손뼉을 쳤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저녁 준비를 하는데 지우가 부엌에서 나는 냄새를 맡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김치가 정말 제일 맛있어요. 순남 씨는 그 말에 얼굴이 환해졌어요. 정말? 네. 서울에서 사 먹던 김치보다 100배는 맛있어요. 유진도 웃으며 말했어요. 지우 말이 맞아요, 엄마. 엄마 김치 맛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저녁상에는 갓 구운 고구마와 함께 순남 씨가 담근 김치, 그리고 텃밭에서 딴 상추와 깻잎이 올랐어요. 소박하지만 정말 맛있는 저녁이었죠. 할머니, 우리 계속 여기서 살 거죠? 지우가 고구마를 먹으며 물었어요. 응, 계속 같이 살 거야. 순남 씨와 유진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저녁을 먹고 나서 세 사람은 마당에 나가 앉았어요. 시골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서울에서는 볼 수 없었던 별들이죠. 지후야, 별이 많이 보이지? 네, 진짜 많아요. 하나, 둘, 셋. 지우가 별을 세기 시작했어요. 순남 씨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어요. 몇 달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었죠. 그때는 단지 딸을 위해 반찬을 싸들고 가는 것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세 사람이 이렇게 평화롭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엄마. 유진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정말 고마워요. 엄마가 용기를 내주지 않았으면 저 계속 속고 살았을 거예요. 뭘 고맙다고 그래. 가족은 서로 지켜주는 거야. 그래도 정말 고마워요. 엄마 덕분에 지우도 이렇게 행복해하고 순남 씨는 딸의 손을 꼭 잡아줬어요. 너희가 행복하면 엄마도 행복해. 그때 지우가 졸린 듯 유진에게 기대며 말했어요. 엄마, 저 정말 행복해요. 할머니 집에 와서 정말 좋아요. 유진은 아들을 안아주며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아이가 이렇게 순수하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벅찼거든요. 우리 지우가 행복하니까 엄마도 행복해. 세 사람은 그렇게 밤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한 시간을 보냈어요.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와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며칠 후 순남 씨는 마을 입구에서 유진이 준비하고 있는 카페를 구경했어요. 작지만 아늑하게 꾸며지고 있었죠. 엄마 어때요? 괜찮죠? 좋다, 정말 좋아. 우리 유진이가 꾸민 거니까 틀림없이 잘 될 거야. 카페 이름은 할머니네 카페로 정했어요. 순남 씨가 직접 담근 김치와 간단한 음식들도 함께 팔 예정이었죠. 손님들이 할머니 김치 맛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유진이 웃으며 말했어요. 지우도 저도 할머니 도와드릴 거예요. 라며 의욕을 보였습니다. 이제 세 사람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생겼어요. 함께 만들어갈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었죠. 그날 저녁 순남 씨는 마당에 혼자 나가 앉아서 생각했어요. 몇 달 전 그 충격적인 일을 목격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막막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 모든 게 잘 된 것 같았습니다. 유진은 상처에서 벗어나 새로운 꿈을 키우고 있고 지우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해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도 딸과 손주와 함께하는 일상이 이렇게 소중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거든요. 가족이라는 게 순남 씨는 혼잣말을 했어요. 결국 함께 남는 사람들이구나. 멀리서 유진과 지우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집안에서 무엇인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 같았죠. 순남 씨는 그 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만족스러웠거든요. 하늘에는 오늘도 별이 가득했고 집안에는 가족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순남 씨에게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은 세 사람의 새로운 시작. 그 시작이 이렇게 평범하면서도 특별한 하루하루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